그다음에 소외적법에서 쭉 설명했는데 뭐를 하나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계속 가냐면 재판권, 관할권 이런 게 설명이 안 됐어요. 재판권은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이 애플하고 삼성의 세계적인 여러 곳곳에서 소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유럽 같은 데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니까 또 거기는 그 나라도 또 하나 더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느 국가가 그런 사건에 이제 법정으로서 관할을 갖느냐 이런 류의 문제가 이번 유럽 쪽에서도 막 등장하는데 그런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가 그 사건에 재판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국내 사건에 국내 사람끼리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 되는데 만약에 뭐 그런 기업적인 분쟁 아니고 가족법 관계의 분쟁에서도 예컨대 베트남에 이제 우리 국제적인 결혼이 많기 때문에 그 혼인 또는 혼인에 따른 나중에 이혼 이런 경우에 그 어느 나라가 그 소송을 맡아서 하느냐 그다음에 어느 나라 국가가 의 법을 적용하느냐 등등 그런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국제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는 국제재판관할권. 그러니까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담당한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우리로 치면 민법, 뭐 상법, 그 실체법 그것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거냐. 예컨대 베트남과 한국 사람이 또는 뭐 한국 사람이 어디 가다가 뭐 스위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스위스 국적의 비행기를 타다가 가다가 히말라야 어디서 떨어졌다 했을 때 이게 히말라야에서 불법 행위로서의 불법 행위로 재판을 해야 되는지 그 비행기의 국적국인 스위스에서 해야 되는지 죽은 사람이 한국이니까 한국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만약 어떤 국가에서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뭐 상속관계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소송법적으로는 어느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할 때 어떤 국가의 실체법을 적용할 건지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는 국제사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 다른 과목에서 또 배우게 돼요. 거기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사법이 맞닥뜨리는데 국제재판관할권도 그 국제사법에서 조문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조문은 국제사법에서 2002년도인가 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아예 관할 규정이 없던 것을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국제사법에 2002년도인가에 마련하면서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서는 자기가 그런 재판 관할권까지 다 다룬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서 설명을 그럼 충실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국제재판관할권은 이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한데 국제사법에서 조문화시켰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이제 더 중심적인 것은 그런 국제적인 서배 관계의 사건 이외에 내국 사건에 있어서의 관할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4-13 옆번호에 관할이 나오는데요. 그 관할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 거가 이제 자유자재로 안 되면 이게 힘든데 그 용어 구사를 일단 분류해 보면 그 박스에 있듯이 발생 근거로 또는 성질로 크게 분류해서 이해해 두면 돼요. 발생 근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디서 다룬다라고 법률의 규정에 법원의 관할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관할이라고 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딘가 상위법원 등에서 지정을 해줘요. 니네가 해라. 이런 그러니까 발생 근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지정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어디서 하기로 한다라는 합의 관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론 관할이라고 부르는데 종래 용어로는 응소 관할이라고 그래요. 응소 관할인데 어감이 이상했는지 변론 관할로 바꿨는데 이것도 합의 관할과 마찬가지의 뭐 카테고리라고 봐도 돼요. 사후적인 합의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합의 관할은 어디서 하겠다라고 합의한 건데 변론 관할은 합의 없었는데 상대방이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응하면서 변론하면서 응소하면서 관할이 생기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후적인 합의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서 어디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말 없었지만 상대방이 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오케이, 나 거기서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사후적인 합의처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종래 응소 관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어를 변론을 펼침으로써 관할권이 그 법원에 사후적으로 합의한 이런 상황으로 봐주는 변론 관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성질에 의해서는 반드시 그 법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해서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전속 관할로 하느냐, 어떤 공익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 임의 관할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수업을 이해해 보면 돼요. 뭐냐면 전국적으로 대법원 단계의 상고심은 서울에 하나만 있고 고등법원은 5군데 있고 물론 지부도 있지만 5군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다음에 뭐 전주나 제주나 이런 데는 지부도 있지만 그 본래 고등법원은 5군데 있고 한데 지방법원 1심급은 전국에 한 30-40개 이렇게 분포시켜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큰 데는 제대로 된 데를 지방법원이라고 하고 또 조그만 데는 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30-40개 배치하고 있는데 1심은 그렇게 배치한 것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1심 법원을 뭐 특정한 어느 한 곳에 놓고 전국의 모든 것을 거기서 한다라면 굳이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1심의 경우는 또는 2심은 5군데고 1심의 경우는 한 30-40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그 지역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데 재판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재판 우리가 호적지 비슷한 요새 호적이란 말 안 쓰지만 그 호적지 비슷하게 그 법원이 관할하는 그 어떤 그 우리가 호적지 비슷하게 그런 재판적 사건은 그 법원에서 해라라고 하는데 그 예컨대 피고가 그 동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동네에 법원 가서 해라. 이런 개념이 재판적 개념이에요. 보통 재판적. 그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꼭 예컨대 뭐 천안에 살아서 천안지방법원에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천안 안 가고 나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면 그건 임의관할이에요. 임의관할. 그런데 반드시 무언가 이유 때문에 거기서만 하도록 해놨으면 그건 전속관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아까 말한 그 지역적으로 배치한 1심에 지역적으로 배치한 것은 그 법정관할 속에 들어가서 보면 토지관할이라고 불러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배치했으니까. 그러면 토지관할은 이 성질에 의해서 본다면 임의관할인 거예요. 토지관할은 그냥 이렇게 장소적으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서 배분한 거지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천안이면 천안, 수원이면 수원 아니면 뭐 전주면 전주에서 이 토지관할의 한정에서 본다면 꼭 거기서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근에서는 거기서 그 부근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도록 지역적으로 배치해놨기 때문에 임의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수어부에서 본다면 민사소송법은 지금 2분반 안 하고 있는데 2분반 하는 수업 뭐 있죠. 아마 그 헌민형이나 이런 건 2분반 하는데 A반, B반 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학번 뭐 앞에는 A반 가서 들어라. 그 다음에 D 학번은 B반 가서 들어라. 그 수업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선호도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 필요성 때문에 앞 학번은 A반 가서 들어라. B 학번은 B반 가서 들어라. 라고 했을 때가 무슨 관할이겠어요? 어떤 그런
수업에 여러분이 편파적인 어떤 선호도가 우려돼서 여러분은 공익이라는 말 자체를 하기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공익이야. 하여튼 그런 공익적인 것 때문에 A, B반으로 나누고 너는 만약 A반 가라고 했는데 네가 B반 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할이야? 그 경우는. 어? 집중 관할 또 뭐야? 어? 직분 관할이. 왜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 그 앞에 오늘 앞자리까지 승진해서 와가지고 정신을 딴 데 놓고 있어. 그러려면 뒷자리 있지. 뭐야 지금 말하려는 게? 전석관할. 전석관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직분관할이 나와. 그게 전석관할이지. 근데 그냥 임의로 한 반에 넘어진 교실 용량상 다 한쪽으로 쏠리면 뭐니까 두 분반을 해놓고 적절하게 니네가 알아서 그 정도로 갔으면 하는 의미였으면 무슨 관할이야? 그게 임의 관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임의 관할로 해놨다가는 잘못하다가 60대 빵이 될까봐 지금 강행적으로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 응? 임의 관할로 해놨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30명씩 가주면 다행인데 잘못하다가 60대 빵 나올까봐 전속관할로 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정도만 나눠놓고 있고,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그렇게 지금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렇게 알아서 재판적에 따라서 가라고 하고 있는데 학번에 따라서 그렇게 대충 배정했는데 그걸 아예 딱 묶어두는 거야. 뭔가 필요성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묶어뒀으면 그게 전속관할이 되는 거지. 근데 토지관할은 그냥 이렇게 분포를 3, 40군데 해놓고 그렇게 가라고 하고 있는 임의관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물관할을 토지관할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됐고, 직분관할, 사물관할은 뭐냐면, 사물관할은 1심에 있어서 저번 때 처음에 합의재판부랑 단독재판부의 타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심 속에서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와 판사 혼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단독재판부는 한 명씩 구성하니까 재판부가 여러 개 나오니까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 대해서 3인 재판부는 3명이 한 팀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더뎌지겠죠. 그래서 신중하냐 신속하냐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죠. 1인 재판부는 신속하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3인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혼자 재판부보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배치한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그래요. 사건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럼 지금 소액 사건에서는 2천만 원이라는 뭐 그 기준이 있는데 합의와 단독 재판부는 그때 한번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1억이 기준인 거예요. 1억. 그래서 1억 이하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하고 1억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하는데, 어음수표의 경우는 우연히 그 기재 금액이 뭐 1억 5천이냐 3천이냐 실제 사건의 난이도는 반영된 게 아닌 뭐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표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수표 어음은 신속하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뭐 1억 5천이냐 3천만 원만 적혀서 된 어음수표냐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음수표는 그런 신속한 처리를 더 앞으로 내세워서 어떤 경우이든 단독 재판부가 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금액적으로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어음수표는 단독 재판부가 처리한다는 게 하나 특이하니까 그 이야기를 마저 하고요. 한편 직분관할은 1심, 2심, 3심이라든지 하는 어떤 단계적인 신급관할이라든지 아니면 이 판결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아니면 이 강제 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이런 것처럼 법원을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는 관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관할 중에 중요한 것은 1심, 2심, 3심에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1심 중에 단독 판사의 경우는 고등법원이 2심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라는 지방법원 단계가 2심을 맡고 있다는 게 특이하죠. 한편 1심 자체가 합의부 사건은 우리가 말했듯이 2심이 고등법원이 직분관할로 2심을 맡고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직분 관할 등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할인데 실제 그럼 토지 관할을 어떻게 따지냐 뭐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전체로 3, 40개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그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아까 호적처럼 재판적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토지 관할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적을 익혀서 이제 관할권 있는 이제 지역적인 이런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 법정 관할 중에 토지 관할은 이렇게 X축으로 뭐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국에 배치를 해놓고 Y축은 신급 관할로서 1심, 2심 고등법원은 서울하고 대구하고 대전하고 부산하고 광주가 있고 3심은 서울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1심 속에서는 이제 사물 관할로 단독 판사냐 하위 판사냐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법정 관할 요 그림을 이해하고 그러면 요 좌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1심에 어디냐? 결국 3심은 다 대법원으로 서울에 있는 거로 가니까 모든 사건이 가니까 3심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다음에 2심은 1심이 정해지면 2심은 그것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니까 1심에서의 토지 관할을 정하기 위해서 그 정하는 기준점을 재판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1심의 토지 관할의 그 기준점을. 그래서 그럼 누구 기준으로 정하느냐? 제일 기본적인 것은 민사헌법 2조 등 이하에서 보면 피고 주소지에다 내면 돼요. 피고 주소지에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피고가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원고가 돼서 소송을 낸다고 생각하면 원고가 지금 소송을 내는 것에 있어서 피고가 괴롭혔다라고 좀 억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피고를 중심으로 내줘라라는 게 소송에서의 관할의 원칙이에요. 자기는 지금 피고를 상대로 싸우려고 내는 것이고 피고는 자기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자니까 공격을 당하는 자에 맞춰서 관할을 정해주라. 그러니까 2조에 보면 그게 자연인의 경우면 피고가 사는 주소지에 맞춰서 내줘라. 만약에 이게 자연인이 아니고 회사면 뭐 영업소 소재지가 일종의 자연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줘라.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할 때가 국가의 주소가 어디예요? 그런 개념이라면 자연인은 그 주소가 있을 거고 법인은 영업소 같은 게 주된 사무소가 있을 텐데 국가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게 뚜렷하게 없으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 있는 곳에 내주면 돼요. 국가를 대표 소송에서의 여러분이 여러 가지 행정부서가 있는데 소송과 관련된 대표하는 관청은 법무부예요.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가 소재지에 내던지인데 법무부에 내는 경우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는데 아직 법무부는 대전으로 이사 안 가는데 옛날에 세종로에 청사가 있다가 법무부 등이 과천으로 갔어요. 과천으로 가니까 법무부가 소재하는 데에 내라 하는데 결국 수원이었었어요. 과천이 그때 수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서울을 떠나서 어떻게 수원도 만만치 않은 너희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시당해야지 뭐 어떻게 서울에 비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서울이어야 되잖아. 왠지 국가 이게 백그라운드가. 근데 그 수원에다 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조문을 보면 뭐 하나 서울 때문에 의도해서 뭐를 넣었어요? 조문을 보면 대법원 소재지를 넣은 거야. 대법원 소재지. 그래서 그 법무부 대표관청 말고 대법원을 통해서 서울을 의도했는데 하나 요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수원에 있다가 안양 지원이 생겼어. 안양 지원. 그러니까 그 조그만 단위로 안양이 또 나름대로 이쪽이 커지니까 안양에도 하나 이제 새끼 지원 법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소재지에 해당하는 그 재판적을 갖고 있는 법원이 이제 수원도 아니야. 안양 지원으로 가야 돼. 안양 지원. 내 생각. 그러니까 아주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새끼적인 법원인데 어떻게 본다면 지방 법원도 아니고 지원인데 국가의 백그라운드적인 관할 법원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수원을 이제 과천을 관할했던 게 과천이 안양지원이라는 게 하나 생겼으니까 안양지원이 이 과천을 관할하니까 안양지원 가서 내야 되는 교과서를 뒤져보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아닌데 내 생각에 그래요. 뭐 100% 수원에서 안양지원으로 진짜 안양지원 뭐 하여튼 그 기구상은 지원이니까 작은 건데 새끼인데 거기서 국가의 사건을 담당하는 게 뭐 지금 조금 순간적으로 그 긴가민가 한데 하여튼 그것을 추적해 가보면 수원에서 이제 과천을 관할하는 게 안양지원이 됐으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재판적이 있는 그 안양지원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관할권이 있게 되는 아마 하여튼 100% 내가 자신은 못하지만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실제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본다 하고 지금 못 알아봤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수원과 서울이었다가 이제 안양 지원과 뭐 예를 들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중심으로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내면 된다라는 게 2조, 뭐 4조, 5조 등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면 나중에 소장을 쓰라고 할 때 어디 법원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을 나타냄으로써 관할권 있는 법원을 자기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되는데 실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말한 건 내가 보통 재판적이라서 어떤 사건이든지 보통이라는 의미는 어떤 경우이든지 피고 중심으로 해서 관할을 택해서 내면 되는데 그거 말고 특별 재판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개개의 사건에 비춰서 특별히 또 낼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법정 관할 속의 토지 관할에 대해서 그런 관련 지점을 특별히 배치하고 있는 특별 재판적에 대한 것에 따른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내면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저 특별 재판적까지 끝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못 끝냈어. 오늘 잡담도 안 했는데 어찌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관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재판권, 관할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의 뉘앙스를 알고 나서 보면 뭐 크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재판권이란 것은 사법권, 국가의 권력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면 예컨대 국제재판 관할권 할 때는 관할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재판권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용어상 국제재판 관할권 그때는 관할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국가 사이에서의 재판권의 어떤 그런 문제이죠. 한편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관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관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관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알아둬야 되는데 법정 관할, 그다음에 지정 관할, 그다음에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이런 개념을 알아둬야 되죠. 법정 관할에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 관할, 지정 관할은 28조, 합의 관할은 29조, 변론 관할은 30조의 관련 규정이 있고 이 법정 관할은 세 개에 나누는데 직분, 신급, 토지 관할 이런 식으로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있어요. 직분은 어떤 사건의 그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서 직분으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사 판결 절차랑 그 다음에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담당하는 법원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직분관할이에요. 강제집행을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직분관할이에요. 한편 신급관할은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배치해놓고
예컨대 상고심,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이런 개념이 심극관할이에요. 그래서 XY축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X축을 토지관할로 이해해 보세요. 서울, 뭐 수원, 그다음에 부산, 뭐 전주 이런 건 좀 큰 도시인데 뭐 평택, 천안, 그다음에 뭐 안동 이런 조그만 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법원이라는 큰 단위가 있고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한 3, 40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지방법원 지원이라고 해서 단독재판부 많이 있는 거가 그다음에 지방법원이라고 해서 합의부만 있는 거가 아니고 지원에도 합의부와 단독재판부가 있어요. 전체적인 규모가 작겠죠. 예컨대 지원에는 판사 한 7, 8명이 있어서 합의부가 2개 정도 구성되고 또 합의부가 구성되어 있는 판사가 어떤 날은 단독 판사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방법원 지원이라고 해서 단독 판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요. 고등법원급은 지금 5군데 있는 것이죠. 5군데. 물론 광주 고등법원의 입장에서 전주 쪽이 원래는 그럼 2심은 광주고등법원 가야 되는데 전주에 지부 비슷한 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주도도 원래 제주도에서 1심 사건이 2심 오게 되면 고등법원으로서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와야 되는데 그 어떤 지역적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주 그곳에 광주고등법원에 지부 비슷한 걸 하나 주고 있어요. 더더욱 문제인 건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쪽에도 춘천 쪽만 해도 그래도 덜한데 그쪽 태백산맥 오른쪽은 2심이 어디로 와서 해야 되느냐? 서울고등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고등법원 온다는 게 춘천 쪽만 해도 좀 덜한데 이 고개를 넘어서 온다. 이게 황당하니까 춘천 쪽에 지부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춘천에 지부가 생겼는지 지금 내가 정확히 뭐 결론은 모르겠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지리적 특성, 그 태백산맥 오른쪽은 자기네가 그쪽 뭐 강릉 이런 데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부 사건이면 고등법원을 지금 서울로 와야 되는 거죠. 서울로.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대법원은 지금 서울에 한 곳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서울 사건이야 뭐 서울고등법원, 서울의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컨대 뭐 홍성에서의 사건은 2심이 홍성 자체에서의 1심이 예컨대 단독재판부면 지금 대전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라 홍성에서의 지금 합의부 사건이면 지금 대전고등법원으로 가느냐 부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성이 지금 지원이냐 지방법원이냐 그걸 봐야 돼요. 홍성 자체가 지방법원급이면 홍성의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2심을 맡는 거고 그게 지원급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홍성이 아마 지원일 거예요. 지방법원급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원은 그 가지로 쳐서 작은 규모니까 그 소속을 추적해 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일 거예요. 정확히 내 자신은 없는데 홍성 그 관할구에 관한 그 표를 보면 홍성 아마 지방법원급은 아닐 거예요. 지원일 거예요. 그러면 홍성지원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됐던 것은 지금 대전고등법원으로 가는 거고 이해되겠죠? 홍성지원에서 단독 사건으로 된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로 가야죠. 항소부. 그 합의부로서의 항소부. 한번 홍성이 지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이 관할구역에 관한 거 한번 찾아봐 줄래요? 누가 지금?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죠.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 아까 말대로 홍성 지원이니까 홍성 지원에서의 1심 사건 중에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부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는 거고 홍성 지원의 1심 사건이 합의부면 어디로 가야 돼요? 2심이? 고등법원. 그것을 홍성 지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대전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대전이긴 한데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느냐 대전 고등법원으로 가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홍성에 가서 보면 변호사가 뭐 잘은 모르지만 한 뭐 30명 정도 있을 거예요. 30명. 1심 사건은 그 동네에서 하는데 그 당사자가 항소를 하겠다라면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이든지 대전 고등법원이든지 대전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홍성에서 대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전의 변호사한테 2심을 맡게 뭐 자기가 소개한다라는 뭐 그 브로커성의 소개가 아니라 연결해서 찾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건을 갖고 항소까지 하는 이것 처리를 해줘야죠. 보통 당사자한테 사건을 맡긴 사람은 변호사에 있어서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신급 대리의 원칙. 그 어떤 말이냐면 신급별로 대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당사자가 맡길 때는 마지막까지 다 자기가 끝내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든지 자기가 져서 불만일 때 항소를 하겠다든지 라는 것의 마지막 처리까지를 맡겼다고 당사자는 생각할지언정 민사소송법 이론적으로는 신급 대리예요. 그러니까 그 신급만 맡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변호사라도 항소를 하면 다시 위임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임장 낸 게 계속 사건이 항소되고 상고되고 했을 때 일률적으로 쭉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일지언정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악착같이 하면 어떻게 당사자한테 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냐면 다시 나를 선임하려면 선임료 또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져서 항소해달라고 하는데 이 변호사가 졌든 이겼든 하여튼 신급이 다시 시작하니까 2심 항소심이 시작하니까 나를 다시 선임해서 보수를 내놔야 된다. 가서 어디 가서 물어봐라. 의임장 다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광주의 최근 한 달 전 사건처럼 칼 맞을 확률은 있죠. 당사자한테. 져놓고서 그 마지막까지 그럼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승부를 벌려달라고 하는데 또 의임장 들어가야 되니까 또 선임료 내놔라 라고 하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다시 안 받더라도 돈은 애초에 처음에 위임을 받을 때 뭐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책정해서 받았다고 치더라도 의임장은 하여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돈은 더 안 받더라도 의임장은 다시 2심 항소심에 의임장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지금 그 동네에서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그런 지원급에 있어서는 그 큰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지방 법원급의 도시라면 괜찮은데 그 좀 규모 큰 시급이 아니라 시가 이름은 쓰지만 좀 그 규모가 작다든지 군급에 있는 경우의 법원은 지원이에요. 지원. 지방법원 지원. 그 다음에 그거조차도 없는 데는 시군법원이라고 그래요. 시군법원이라고 그래서 등기소에서 그런 법원 시설을 갖추고 딴 데서 요일별로 뭐 2주면 2주에 한 번 또는 일주에 어떤 특정 요일 이렇게 순회 비슷한 식으로 시군법원에 와서 독촉 절차 사건이라든지 조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군법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시군법원은 완전히 상설적인 법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특정 날 열어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시군법원을 담당하는 판사가 그 지방법원
지원급에 있던 판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홍성 지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인데 그럼 홍성 옆에 어디 뭐 예컨대 예산이 신지 읍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등기소가 만약 있고 시군법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홍성 지원 판사가 특정한 날 가서 거기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법원에 비해서는 지원이 그래도 지원은 상설적인 법원이에요. 지방법원보다는 작은 거이긴 하지만 규모가. 그래서 그러한 지금 관할의 신급 관할인데 이 신급 관할에는 하나 알아둘 것은 이것은 이 근거 내지 관할의 근거가 기준이 됐는데 여기 성질에 대한 것으로 임의관할과 전속관할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죠. 31조 전속관할에 관련된 주문이 하나 있는데 전속관할은 어떤 공익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특정한 법원에서만 하도록 전속시킨 건데 이 신급관할을 교과서적으로 읽다 보면 신급관할은 비약상고라는 예외는 있지만 전속관할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교과서를 읽다 보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당사자가 우리 1심은 자기네끼리 1심은 우리 사건은 그 홍성 지원에서 이렇게 소규모에서 이 경력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판사한테 판단받는 것보다는 아주 경력 많은 베테랑 대법원 가서 1심부터 하자라고 당사자가 해봤자 안 된다는 의미예요. 1심은 그렇게 해서 지방법원 내지는 지원급에서 해라. 2심은 고등법원급에서 해라. 3심은 대법원에서 해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흐트러뜨리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약상고라는 것이 예외라고 하면서 비약상고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신급관할은 전속관할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비약상고는 뭐냐? 비약상고. 비약이란 말의 느낌이 어때요? 치고 나간다와 비슷하죠. 이건 치고 뛰어나간다, 치고 높이 올라간다 그런 느낌이지 비약.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비약이 어떤 거예요? 뭐 논리의 비약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때 비약 뭔가 점프한다는 느낌 알겠어요? 그러면 1심과 2심은 여러분이 법률심이자 사실심인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가 싸우는 게 사실 갖고는 안 싸워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A 법리를 적용해야 될지 B 법리를 적용해야 할지만 당사자 간의 지금 싸움의 내용이에요. 사실을 확정하는 부분서는 특별히 당사자끼리도 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인 1심, 1심을 거치면서 올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법률적으로 A라는 입장이 맞는 건지 B라는 법률적 해석이 맞는 건지를 판단받아보자 하고서 아예 1심 다음에 항소심을 점프해서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그런 합의를 하면 돼요. 비약해서 점프해서 상고한다라는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 비약상고의 합의 390조인가 어딘가 있어요. 그 비약상고라는 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전속관할에 있어서 아까 당사자끼리 자주우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경우는 1심, 2심, 3심을 거치라는 신급관할을 깨트리는 전속관할로서의 성질을 깨트리는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비약상고의 합의가 390조 맞아요? 그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몇 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보지?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맞잖아. 390조에 보면 상고할 권리를 1항에 보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29조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을 뭐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게 비약상고의 합의라는데 이 상황에서
2심을 점프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속 관할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면 1심에 대해서 2심, 아까 뭐 그게 합의부 사건이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고 2심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단독 판사 사건이면 지방법원 항소부를 거쳐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점프하는 합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조가 전속 관할에 관한 조문인데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조문을 보면 몇 개의 조문은 25조, 예컨대 29조, 30조 등의 경우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31조 전속 관할에 관한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9조가 뭐예요? 합의 관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인정하면 전속 관할이 무너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법원서 하기로 뭔가 공익적이랄까 정책적 목적 때문에 하도록 했는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거기로 안 갈 수도 있도록 해주면 전속 관할이 무색해지니까 전속 관할에 관한 31조에서는 예컨대 29조의 합의 관할, 예컨대 30조의 변론 관할, 즉 변론이란 말은 응소에서 사후적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나타나는 관할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배척을 한다라는 것은 조문의 표현대로 봐도 뭐 그 말이 이해되지만 설사 조문이 없더라도 그런 합의나 변론 즉 응소에 따른 관할을 인정하면 전속 관할이 무너지니까 그것은 둘이 맞닥뜨리고 그 배척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조가 뭐 29조나 30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약상고의 합의라는 당사자의 합의를 특이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급관할에 있어서 전속관할에 그게 예외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신급관할과 전속관할의 개념을 한번 포착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토지관할이죠. 토지관할, 이 지역적인 분포를 해놓고서 그 지역에서의 관할법원을 정해주는데 그때 용어가 우리의 호적지, 종래 용어인 호적지처럼 적이란 말을 쓰면서 재판적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재판적을 따져야 돼요. 그럼 모든 사건은 2조, 3조, 6조 등에 비춰서 모든 사건은 피고 중심으로 내주면 돼요. 피고 중심으로. 그래서 피고가 자연인이면 주소지고 회사면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를 하면 되고 국가면 그 어떤 그 관청이었던 대표 관청에 있는 곳을 삼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다 그렇게 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적을 특별히 보통 재판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보통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냥 피고 중심으로 해서 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보통 재판적이에요. 한편 이거와 대칭되는 특별 재판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특별 재판적은 모든 사건의 경우가 아니라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특별히 적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컨대 18조에 보면 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교재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서울서 막 급히 주말에 놀러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지방 쪽에서 올라오는 차와 예컨대 천안 부근에서 충돌이 났어요. 근데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서울서 내려가던 차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올라오던 차가 잘못했으니까 급기야 소송을 내야 된다면 보통 재판적을 생각해 본다면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되는데 올라오던 사람이 부산 사는 사람이었다고 치면 부산지방법원에 내주면 돼요. 서울서 내려가던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한편 부산서 올라오던 사람은 서울서 내려오는 차에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부득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보통 재판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울 사는 사람이니까 서울 중에 뭐 이 중앙지방법원일지 뭐 동부지방법원일지는 그 다음 얘기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관할법원에 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이 두 사건이 누가 원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법원이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지금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행위지라고 그래서 사고가 난 곳에 법원이 증거조사에 있어서 뭔가 누가 더 과실이 있고 누가 뭐 중앙선을 넘었고 그런 뭐 증인이나 사고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 지점에 관할 법원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8조에 그런 불법 행위에 관련된 소송은 행위지에서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 때문에 아까 어제 저번 때 관할 법원이 보통 재판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에다 내도 되고 이 18조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 관련 소송에 있어서 행위지 법원으로서 천안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 그래서 부산서 오는 사람이 내든 서울서 내려가던 사람이 내든 천안은 두 사건 다 걸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아까 그것을 보통 재판적으로만 인정했을 때는 각각 엇갈릴 수 있는 관할이 대전지방법원에선 두 사건 다 다룰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컨대 20조에 보면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도 어떤 땅이 어렸을 때 막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 있던 땅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땅값이 뛰고 세월이 흘러서 뭔가 값어치가 있어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다 그 어렸을 때 살던 그 친척들끼리 다 이제 와서 서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이제는 서울서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다 내도 되긴 하겠지만 그게 보통 재판적인데 결국 그 시골에 고향에 있던 땅에 대한 소유관계 같은 게 한 30년 전 거슬러 가서 싸움을 벌려야 된다라면 그 부동산 있는 곳에 있어서의 뭐 어떤 오래 살고 계셨던 그 동네의 어떤 할아버지급이 그 내막을 잘 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예컨대 그 지방에 있던 땅에 대해서 붙은 소송은 그곳에서 내는 게 뭔가 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조에 보면 그러한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에 특별히 재판적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적이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에 따라서 토지 관할이 정해지니까 잘 어려우면 그냥 피고 중심으로 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피고가 지금 거기 막 마산 이런 쪽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나 서울 살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서울에 내고 싶어요. 근데 피고 중심으로 지금 내라고 했더니 거기 마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마산이 창원인가 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원 아니면 마산 거길 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에 낼 수 있는 뭔가를 또 찾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8조인가에 보면 의무이행지라고 해서 재산권상에 관한 청구는 의무이행지에도 낼 수 있다. 또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종류물 채권, 뭐 특정 채권 이런 거 배우는데 지참채무라고 해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지참채무의 원칙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어야 돼요.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받을 사람 입장이 원고잖아요. 그 주장이 맞다면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원고고 지급할 사람이 피고니까 원고 입장에서의 지참채무라고 해서 자기가 채권자로서 받게 되는 사람이니까 지참채무의 원칙을 끌어들여서 모든 경우가 지참채무는 아니에요. 근데 민법에서의 있어서의 지참채무 원칙인데 지금 금전적인 청구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지참채무의 원칙이 되니까 원고 주소가 결국 원고가 있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돼서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도록 8조가 특별재판적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가 마산 내지는 창원 가기 싫고 금전적인 청구라면 의무이행지로서 원고 자기 주소지인 서울에서 낼 수도 있다. 이런 게 특별재판적이에요. 그래서 정 막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막 여러 가지 편법을 써요. 막 주소지를 피고 주소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막 자기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막 옮겨가지고 관할권을 막 그 소송의 편의성 때문에 원래의 생활의 중심으로서 자기가 주소를 바꾸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소송의 관할권만을 가지고 막 그 트릭을 써서 어떤 편의성을 얻어내려고 하는 주소 이전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제일 일반 조항인 뭐에 걸려요? 신의칙에 걸리는 거예요. 민사소송법에서도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는데 그 관할권의 그 도치라고 그래요. 도치.
절취, 돌취 뭐 이런 용어 쓸 때 훔친다 개념 비슷할 때 도둑, 도치 그런 용어 쓰는데 그런 것은 신의칙에 의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생활 주거지를 옮기는 거야 괜찮은데 그 어떤 관할권의 편익을 얻어내려고 자기 입장에서 피고 관할권을 막 생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죠. 그 상대방 권. 근데 자기 스스로 옮겨.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실제 당사자가 그런 게 아니고 변호사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방 사람이 와서 사건을 맡겨달라고 해서 사건을 맡을 생각이 있는데 그 지방 가서 하는 게 너무 멀고 깝깝해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 주소를 서울로 옮기게 시켜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의무이행지로서 서울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서울에 소송을 내도 되는 거죠. 그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이 지방에 살고 있을 때 그 지방에다가 소송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한 번 정도의 재판이라면 뭐 그냥 가보겠는데 결국 재판하다 보면 여러 차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서울에다가 재판권이 생길 수 있도록 관할권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의뢰한 사람의 주소를 서울로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더더욱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큰 법원 간의 격차는 없어요. 법원 간의 격차라는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가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은 있거나 여러 사건을 다루거나 하는 점에서의 어떤 장점 비슷한 게 뭐 조금은 나타나는데 큰 격차는 없어요. 결국 서울에 있던 판사가 지방에 가니까 언젠가 그다음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 다시 오고 하는 거가 있고 첫 출발점에서는 우수원 그 가운데 판사 중에 우수원 사람이 서울서부터 출발하니까 서울이 조금 규모가 크니까 또는 우수원 사람이 출발하니까의 그런 차이는 있는데 큰 격차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지방은 사건이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복잡한 거는 없고 심플하니까 좀 지방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한가하달까 뭐 이래가지고 자기 개발을 안 해서 조금 실력이 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곧 또 로테이션 하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은 사건이 뭐 이렇게 사건의 어떤 질 이런 것에서 어떤 고난도의 이런 사건은 드무니까 그런 면은 있긴 한데 큰 격차는 없는데 이게 큰 땅덩어리라면 마냥 있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여러분이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조금 땅이 크고 한데 뭐가 있냐면 뭐 노벨상 같은 거 보면 동경대 말고 교토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경대와 함께 교토대는 하나의 그 대항적인 충분한 세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하면 이게 대항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그게 된다라는 거죠. 동경과 교토가. 결과적으로 교토가 노벨상도 더 많이 나오거나 하여튼 먼저 나오거나 그럴 정도의 그건데 재판소도 법원도 그 경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동경에 있는 지방 거긴 재판소란 말을 쓰는데 법원과 오사카 그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 지방법원 간에 실은 이제 오사카 그 법원은 지방법원이 관청으로서는 그런데 그 교토대 세력들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판결의 경향도 정치적인 뭐 이념적으로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처럼 약간 그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그게 이쪽서 나오냐 저쪽서 나오느냐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게 통일이 되겠지만 대법원은 결국 한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통일이 되겠지만 그 지역적인 색채가 상당히 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게 그 어느 법원서 판결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만약 있다면 관할권을 포럼 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도된 유리한 뭐 이런 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할권의 어떤 이 선택의 있어서 물론 그게 남용이 되면 아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걸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있지만 뭐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 조항으로서 함부로 또 그것을 너무 자주 쓴달까 남용적으로 그 자체를 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애플과 삼성 사건도 세계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까 재판권의 문제로 본다면 예컨대 미국은 이 소송 제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증거조사 방법에 있어서 그게 막 모든 거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애플이 삼성한테 자료 내라고 그래서 그 자료가 몇만 페이지 막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런 것도 틀리고 손해액 인정하는 것도 약간 거기는 그 의도성이 있는 막 이런 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 시스템은 대륙법적인 시스템은 잘못하고 자기가 피해 입은 만큼만 배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고의가 있다든지 나쁜 의도가 개재되면 일반 불법행위에서 여러분 들어봤듯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가지고 뭐 3배 정도로 더 2배가 원래 1배를 그 피해받은 액이라고 친다면 3배니까 2배 더 물어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가 틀리니까 그 애플과 삼성 간에도 국가 간의 제도를 이용해서 뭔가 이 사건은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국가 간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소송 제도상은 뭐 예컨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 입은 손해액밖에 안 받아주니까 뭐 굳이 막 미국처럼 수억의 이런 손해배상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손해배상액으로서 타격을 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로 감정적으로만 타격이 준다라는 소송이지 실제 뭐 자기가 피해 입은 것을 보상받겠다 뭐 이런 것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식은 그 피해 입은 것만 하면 되는데 예컨대 이미 제품 자체가 구닥다리가 돼서 안 쓰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걸어봤자 지금 쓰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건 별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미국에다 냈을 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미 피해액이 없어도 데미지를 더 가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고려를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제 사건으로서 국제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이 관할 재판을 둘러싸고의 그게 있는데 내국 사건에서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국의 어떤 관할에 있어서는 그 법원마다 그러한 뭐 특색이 있다든지 제도가 뭐 경향이 어떤 틀리다든지 하는 건 없지만 다만 이제 거리적으로 그 가서 자기네 동네 아닌 데 가서 하는 데 대해서 뭐 그런 관할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창출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달하면 신의 측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신의 측에서 관할권의 선택을 남용했다라고 했을 때 신의 측 이론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최근에도 뭐가 하나 있었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아직도 한번 설명하지 않은 특별재판적 중에도 아까 같이 불법행위지 부동산 관련 소송의 부동산 소재지 그다음에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 대한 의무이행지라는 특별재판적을 가르쳐줬는데 특별재판적 중에 또 특이한 게 25조에 관련재판적이 있어요. 관련재판적. 그러면 한자 뉘앙스 보면 관련 A라는 청구와 B라는 청구 또는 A라는 피고와 B라는 피고가 어떤 한 청구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관련 사건으로 관할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청구와 B라는 청구 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병합되는 케이스고 뒤에 말한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공동소송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둘 다 어느 지역의 법원에 예컨대 천안에 있다라면 굳이 관련재판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각각 천안에 내도 되는 거면 두 사건을 같이 결부시켰을 때 관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두 사건을 객관적으로 병합한다든지 공동소송으로 내려고 하는데 한 사건 부분은 천안에 마침 관할을 뭐 피고 주소지라든지 해서 있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사건은 피고 주소지면 A도 피고고 B도 피고일 수 있는데 피고 주소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행위지로 했다든지 했을 때는 천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지로서 대전이 되는데 B라는 청구는 혹시 대전에 관할건이 없는 이런 어떤 사건이라고 했을 때 A 때문에 B도 천안에 같이 내면 된다. 이런 게 관련재판적이에요. A라는 피고를 상대로 천안에 소송을 내야 되는데 B라는 피고를 같이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에 대한 관할은 만약에 천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둘을 공동소송으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재판적의 적용을 인정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중에 공동소송은 어느 정도까지 25조의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나중에 공동소송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모든 공동소송에 25조의 적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편 객관적 병합에 대해서는 25조의 적용이 있으니까 두 개를 병합해서 객관적인 대상에 있어서 병합해서 낼 때는 두 사건이 각각 특정한 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관련 재판적인 적용을 무시하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만 한쪽이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다른 쪽이 없을 때는 25조가 등장해서 관할이 있게 된다. 같이 그래서 병합시켜서 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A라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했더니 광주에서밖에 낼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을 해서 내려고 했더니 A라는 게 실은 이제 그 절의 그 재단이랄까 절을 관리하는 그 재단 법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을 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B라는 그 문제가 일으켰던 변호사가 낸 건데 변호사가 보수를 못 받았어요. 무슨 사건 절에 관한 사건을 해주다가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서울에 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보증 섰다고 그래서 B를 공동소송으로 몰고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서울이 생기니까 A라는 그 절에 대한 자기 보수 청구를 결부시켜서 서울에 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은 뭐 광주에서 냈는지 서울에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뭐 아니면 지금 뒤집힌 상황인지 지금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B는 보증 관계에 있어서 이 변호사가 법률가니까 B는 상관도 없어요. 보증인도 아닌데 괜히 보증 섰다고 해가지고 찌트린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B를 기준으로 서울에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중간 매개로 연결고리로 쓴 거일 뿐이에요. 실제 보증인에서 등장시킨 게 아니라 특히 그 지금 원고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증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B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A라는 그 절에 대한 청구권까지 서울이면 서울에 지금 냈다라는 부분에서 그게 신의 측에 문제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판례 나오기 전에 내가 연습 측에 뭐를 하나 해놨었냐면 수표 어음 청구를 하는데 그 배서인에 자기 처남을 살짝 하나 배서가 이렇게 백지식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최종 이제 배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서받은 사람이 원고가 돼서 원래 발행인한테 청구하는데 중간에 그 마지막 배서인이 청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를 하나 껴넣냐면 자기 동네 사는 처남을 하나 살짝 껴넣어가지고 자기네 동네에서 소송을 내려고 처남 기준으로 해서 내고 그래서 원래 발행인 그 동네에서 재판받게 해놓고 소송 도중에 그러면 처남은 지금 형식적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실제 채무자가 아닌 거예요. 중간 배서의 관계에 껴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처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남은 관할 때문에 채무자로 이용한 거예요. 중간에 배서인으로 껴넣은 거예요. 처남 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하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엄이 이렇게 배서돼서 마지막 최종 소지인이 됐는데 중간에 백지식 배서에서 처남을 살짝 하나 넣어놓고 처남도 피고가 된 거예요. 이제 채무자가 된 거예요. 배서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처남 기준으로 자기 동네 사는 처남 기준에서 원래 발행인도 내고서 실제 지금 처남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소를 취해서 빼줘서 이제 덩그러니 남은 사람은 엉겹길에 이 처남을 결부돼서 관할이 지금 없을 뻔한 동네 와가지고 먼 동네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생긴 그런 케이스에서 신의 측에 의배된다라는 사례를 하나 연습시켰는데 최근에 작년에 마침 그런 이유로 보증인이 될 상황이 아닌 사람을 마치 보증인이라고 주장해서 껴넣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 주채무자로서 딴 곳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지금 보증인의 관할로 관련 재판적을 발생시켰던 사안인데 신의 측에 의배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한번 2011년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재판적은 특수한 이제 특별 재판적이다까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할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관할에 대해서 그럼 더 나아가서 본다면 채무자인 피고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 그게 법인이면 뭐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내면 특별히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특별재판적 등을 따지면서 이제 관할이 있는 곳에 내면 되는데,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피고 주소지를 찾아서 내면 제일 뭐 심플하죠. 특별재판적 같은 거 굳이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실전적으로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괜히 특별재판적 따지지 말고 피고 주소지를 소장에 제출 법원으로서 어디 법원 기중할 때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되겠죠. 근데 실제는 피고 주소지를 내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 잘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는 사무장이 접수시키면서 뭐 그런 정도는 다 알아서 처리하는데, 잘못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내면 그 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직권으로 이송을 해줘요. 34조 1항에 의해서 직권으로 이송을 해줘요. 그래서 큰 뭐 우려는 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 관할 따지는 거가 막 1시간 내내 열심히 막 지금 적고 익히고 하는데 내가 크게 뭐 지금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잘못 내면 조금 속된 말로 창피 당하고 변호사로서 관할도 제대로 못 따지는 기본도 안 된 뭐 이런 정도의 쪽팔림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1시간 공부 안 하고 놀면 돼요. 그 1시간 익히면서 괜히 뭐 익혀지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데나 내봐요. 내보고. 그랬더니 답안지에 그렇게 쓴 사람 나왔어요. 관할권 문제 냈더니 뭐라고 썼어요?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아무 데나 내면 되는데 왜 어디 법원에 내냐고 물어보냐. 뭐 이런 취지로 답변 쓰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34조 1항만 알 뿐이다 하면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더니 법원이 잘못된 자기가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원에 알아서 이송을 시켜주고 직권으로 이송을 시켜주는데, 뭐 그런 식의 34조 1항 조문만 동그라미 쓰면서 답안지에 이런 문제는 왜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지 말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잘 따져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제 공부는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우스개로 34조 1항의 이송이란 제도를 설명해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을 때 이송이란 제도가 있는데, 관할권 있는 법원에 냈어도 관할권 있는 법원에 낸 경우에 그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주도적으로 낸 사람은 원고잖아요. 근데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낸 지역이 자기로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 주소지로 내줬으면 피고가 그렇게 못마땅할 리는 없죠.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 사는 곳이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의무이행지 이런 데 냈으면, 예컨대 제주도 사는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제주도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던 어떤 회사하고 분쟁이 있는데 의무이행지로서 서울서 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뭐 한 금액도 크지 않은 거 냈다고 쳐봐요. 그럼 제주도 사람이 서울까지 재판받으러 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한 두세 번 오면 결국 그 싸움에 뭐 그런 정도의 값어치 있는 돈은 다 들게 생겼으면 그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대상에 비춰서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그 피고 입장에서는 적어도 나한테 싸움 걸려면 제주도에서 해라. 나 서울 오는 게 너무 비용적으로 이게 성가시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서울에 관할권이 없다면 34조 1항에 의해서 이송해달라고 할 건데, 서울에 의무이행지로서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특별재판. 그 자체는 원고가 주도해서 낸 거죠. 다시 돌아가서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의 주소지다 내라는 것은 원고 입장에서 싸움을 지금 걸면서 피고는 할 수 없이 싸움에 끌려 나오니까 피고 중심으로 내주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특별재판적 등에 의해서 결국은 그 중심으로 안 내고 결국은 주도권을 원고 갖고 소를 내니까 원고가 피고 중심으로 안 내주면 안 내줬다고 뭐라고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별재판적으로서 인정된 룰에 따라서 냈다면.
그런데 하여튼 피고는 그게 여러 가지 비용적이랄까 시간적으로 못마땅해요. 그랬을 때 피고 입장에서 자기 동네에서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송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게 35조에 있어서 좀 아까 34조 1항은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원을 찾아가기 위한 직권으로 이송인데 35조는 재량 이송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냈는데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그럼 그 재량이라는 법원의 어떤 재량의 그 이유는 뭐냐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한다라는. 그러니까 손해는 사익적인 취지에서 둔 규정이고 그다음에 지연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취지에서 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어떤 비용이나 소송의 어떤 지연이 초래될 뭐 어떤 그런 공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어딘가. 그럼 그쪽 법원은 뭐예요? 아까 말한 보통재판정이나 또 다른 어떤 특별재판정에 의해서 관할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는 것. 전혀 관할이 없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재판정이나 특별재판정에 의해서 여러 개의 관할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어떤 관할권 있는 법원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적절한 법원으로 보내겠다라는 제도가 35조의 재량 이송이라는 규정인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덩이가 크지 않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35조의 이송을 가지고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조문이 사문화되어 있다. 죽을 사자 써서 사문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35조의 이송이라는 그런 제도가 실제는 있는데 거의 사문화돼서 쓰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여튼 지금 31조가 전속관할에 관한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조문이 시작해서 2조, 4조, 5조, 6조의 보통재판정에 관한 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8조 등의 이제 특별재판정에 18조, 20조. 그러니까 8조, 18조, 20조 특별재판정 3개를 얘기해 줬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규정들도 다 특별재판정인데 교과서 읽을 때는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중에 한 3개만 얘기한 거고 그 3개가 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특별재판정은 25조의 관련재판정이 있죠. 그래서 25조의 관련재판정. 그 다음에 26조, 27조는 사물관할과 관련돼서 소송 목적의 값, 우리가 소가, 소송 목적의 값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뭐 단독재판부다. 1억 원을 넘었으면 이제 초과하면 합의부다. 라는 뭐 그런 것에 관련된 26조, 27조가 있죠. 그 다음에 28조가 지정관할. 지정관할은 이제 관할권을 상급기관이 지정을 해줘요. 얘는 어떤 거예요? 무슨 옛날 뭐 오리엔탈 특급 지차 열차 사건 비슷하게 어떤 지나가는 지차 속에서 살인사건 등이 났을 때 불법 행위지가 과연 이 지점이냐 이 지점이냐 애매했을 때 뭐 상급기관이 지정해준다. 뭐 그런 개념의 예를 교과서에 보통 설명하는데 실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지금 말한 뭐 그런 예를 우리가 굳이 말은 하지만 실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정관할적인 상황으로 뭐 불분명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한편 합의관할은 상당히 실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은행 같은데 여러 가지 무슨 핸드폰 같은 거 계약 맺을 때 막 문구에 보면 실체법적 내용에서 뭐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분쟁이 있으면 어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합의관할 문구가 마지막 어디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사인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 서면에 아주 조그만 문구 중에 합의관할, 관할에 대한 합의를 각 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계약서 비슷한 거에 여러분이 사인을 해요. 은행 같은 데서 통장 개설할 때, 뭐 스마트폰 개설할 때 이럴 때. 그래서 실제 분쟁이 생기면 그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합의가 의미를 알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엉겹길에 이 소비자는 뭐 물건 사다 보니까 그런 금융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합의를 하니까 실제 거대 기업이랄까 이 판매자와 소비자랄까 개인이 이 힘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나중에 실제 분쟁이 터졌을 때 보니까
어차피 서울 사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못 느끼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제주도 사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 와서 해야 된다. 네가 합의를 나한테 해놨다. 제주도 사는 사람이 자기가 피고일 때는 상대방 원고가 관할을 정해서 오니까 뭐 합의가 있든 없든 서울 와야 된다는 상황을 아까 말했는데 거꾸로 이번엔 자기가 어떤 상대방을 상대로 뭔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자기는 제주도에 내려고 해서 보니까 합의 관할 규정에 서울에서 하도록 딱 사인한 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계약서에 사인했던 거를 들고 나오면서 상대방이 너랑 나랑 옛날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분쟁이 생기면 서울서 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제주도 사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싸움을 벌려야 된다라면 지금 관할 부분 써도 좀 깝깝하게 됐어요. 왜? 사인했던 거에 보니까 서울에서 하도록 자기가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힘의 균형에 있어서 약세인 이런 소비자 등을 위해서 어떤 규정이 여러분이 경제법의 영역에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그 경제법이라는 영역에서 대등한 이 관계가 아닌 이 소비자랄까 일반 시민을 보호해 주려는 경제법의 그 영역에서는 그런 합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도 만만하게 그 유효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불리하게 해놨다면 그러한 합의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14조인가에 보면 두고 있어요. 아예 이런 거는 합의를 설사했어도 무효이다. 그다음에 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든 뭐 했든 아예 전속 관할로 딱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을 위주로 전속 관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 위주로 전속 관할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됐어도 아까 31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속 관할과 29조 합의 관할을 배제한다라는 31조에 비춰서 설사 당사자가 언격길에 사인해서 합의했다라는 그런 문구에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라고 들어갈 판인데 법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방문 판매 등에서 나왔던 분쟁에 대해서는 전속 관할로 딱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전속 관할로 못 박아 놓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언격길에 합의한 거라도 효력이 배제되는 이런 식의 루트를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게 교과서를 쭉 읽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합의 관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합의 관할의 요건은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등은 29조 조문을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뭐 교과서 읽다 보면 특정한 법률 관계에 대한 합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모든 법원을 배제하고 지 맘대로 하는 합의 같은 건 안 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뭐 그 서너 가지의 요건 등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한편 30조의 변론 관할은 사후적인 합의라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1조의 전속 관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32조부터는 뭐냐면 관할은 직권조사 사항이다라고 할 때 한 번 나왔어요. 우리가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본안과 달리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러니까 관할권에 대해서 32조는 직권조사로 한다. 즉 직권조사 사항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죠. 그 다음에 33조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예컨대 인천에 사는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이 수원으로 갔다고 할 때 이 소송 인천지방법원의 피고 주소지로서 인천에 사는 사람의 소송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우리가 모든 소송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따지는 걸 원칙으로 한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본안과 함께 소송 요건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그때 하나 내가 당구장 표시 땡땡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33조의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관할. 그런 당구장 표시를 한번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준 적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인천에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소송하다 보면 수원으로 갔고 만약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혹시 수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수원이 제대로 된 법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33조가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천에 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애초에 소를 냈을 때 제소시에 인천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 냈다라면 그 뒤에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관할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황을 이해해 보면 33조의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34조 1항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을 때 직권으로 이송한다라는 것이고 35조는 재량 이송이라는 것이죠. 재량 이송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즉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조, 35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할권에 대해서 이송이 되면 이제 이송받은 법원은 더 이상 재차 재이송 내지는 반송이란 이 거스를 반자 이해하겠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기속된다. 왜? 자기네끼리 막 우리가 형사사건이나 추적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어디 경찰에 신고했더니 우리가 나 아니라고 하고 저쪽 보내고 또 저쪽서는 또 어디로 가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방송 용어가 아니고 비속어로 뭐라 그래?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뺑뺑이 돌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뺑뺑이도 하나의 그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건 처리하는데 뭐 3개월 내에 처리하라면 막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빨리 그럼 뺑뺑이 돌리려면 빨리 돌려야 되는데 딱 언제까지 잡았다가 뺑뺑이 돌려요? 딱 3개월 될 때까지 만약 3개월이 뭐 시한이었으면 옛날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시한이면 딱 그 무렵까지 그냥 처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한에 걸려가지고 처리를 가타부타 해야 되니까 그때쯤 쓱 우리가 난 아니다 저쪽이 더 좋다 하고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얼마나 허탈해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사건을 자기가 나 아니다. 그럼 자기가 나 아니라면 빨리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러고 어쩌서 또 쓱 당사자가 어필 안 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한 3개월쯤 지나면 또 한 번 딱 돌려요. 그래가지고 당사자의 이제 불만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인데 이 관할권이 지금 없다라고 해서 이송을 했는데 이송받은 법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한테 올 게 아니다. 이거 잘못 왔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요. 더 이상 재이송이나 반송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은 뭐예요? A반에서 수업으로 치면 A반에서 들으냐 B반에서 들으냐 어떤 이 학생 수 때문에 나눠놓은 정도라면 잘못됐어서 가라 정도는 좋은데 굳이 뭐 그 반에서 뭐 그냥 해라라는 거죠. 잘못 왔어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전속관할의 경우는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속관할의 경우는 그럼 끝내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전속관할이 아닌 것은 그냥 A, B반 편의상 나눴다고 치면 B반서 해야 될 걸 A반서 받았다고 그래서 뭐 문제 더 삼을 필요 없겠다라는 게 들어오는데 전속관할은 그럼 잘못 왔을 때 끝끝내 가야 되지 않겠느냐의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복잡을 해요. 그렇지만 전속관할의 경우조차도 수용해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전속관할은 끝끝내 찾아가야 되지 않을 건가에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가 전속관할의 경우, 학설도 전속관할의 경우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그대로 잘못된 법원에 왔을 때 그렇지만 신급관할 중에 있어서는 상급법원에서의 상급법원을 잘못 보낸 거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서는 전속관할에 있어서 신급관할에 있어서 상급법원에 잘못 보낸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전속관할조차도 잘못 왔어도 더 이상 더 전속관할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라는 게 기본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35조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대해서 39조에 가서 보면 그러한 이송 결정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에 의한 신청으로 불복을 함에 있어서 이 35조와 34조 1항과의 관계에서 하나 문제가 돼요. 39조 조문을 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어떤 우리가 불복 방법은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과 재판의 종류 중에 결정 내지는 명령이 있다라고 했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예요. 그런데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상소는 항고, 재항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즉시 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39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정에 대해서인 거죠. 이송 신청을 했더니 이송을 받아준 거는 이송 결정이고
이송을 못 받아주겠다는 것은 이송 결정이 기각된 것인데 이 39조가 34조 1항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냈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송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의 다툼이 있어요. 그럼 다툼의 내용은 뭐냐면 34조는 조문에 직권으로 하는 이송이에요. 35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거예요. 34조는 관할권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보내는 것인데 35조는 잘못된 법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든지 했을 때는 불복수단을 주고 있는 게 39조인데 이 39조는 34조에는 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34조에 대해서는 판례는 학설의 일부는 그다음에 판례는 쓸 수 없다예요. 34조 1항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는 거지 당사자가 왜 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낸 것에 대해서 만약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송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관할권 없다고 해서 이송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껴들어서 나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복수단을 주고 있는 39조는 그 34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물론 학설은 논란이 있고 나는 34조도 이송을 그 이송에 대한 불복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가 내 생각이고 학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판례는 아니다. 34조 1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재량으로 하는 35조 1항에 있어서의 그 재량 이송에 대해서는 그나마 불복을 주고 있는데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34조 1항의 경우는 직권이기 때문에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무는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7조에 긴급 처분을 할 수 있다. 긴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송받은 법원 이송하는 와중에 뭔가 가압류 등의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직 원래 관할권 없는 법원이지만 그 상황에서 기록을 이제 그쪽 이송 받는 법원으로 보내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압류 등의 긴급 처분을 처음에 제소받은 수소법원이라고 할 때 소를 받은 그 법원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게 37조죠. 그래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37조고요. 하나 남는 조문이 이제 40조죠. 40조는 이제 소송 계속이 이전한다라는 말로 잡혀 있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데 그렇다고 그랬죠. 저번 때 265조에서 우리가 조문을 한번 봤죠. 제소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이라고 해서 이송을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되어야 되는 법원은 이제 이송하는 와중에 새로 이송받은 법원이 되는데 그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면 애초에 잘못된 법원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제 이송받은 법원에서 시효가 중단되는 건지 그럼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잘못된 법원에 낸 것이 그대로 소송 계속된 것이 새롭게 이송받은 법원에 연결된다라고 본다라는 조문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전돼서 애초에 낸 법원이 관할권이 없지만 시효 중단 등의 효과는 잘 제대로 낸 것으로 처리해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조문이라는 것까지를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조문이 쭉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쭉 이해를 해보면 40조까지 그렇게 조문이 되고 그렇게 해서 40조까지 이송에 관한 조문이 쭉 되는 거고 해서 관할이 끝나요. 그 다음에 41조부터 50조까지가 이제 제척, 기피, 해피 이런 것에 관한 조문이고 51조부터가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에요.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니까 조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41조가 법관의 제척, 기피, 해피의 시작 조문이고 그렇게 해서 49조, 50조까지 50조가 법원 사무관 등의 경우에
법관의 제척 깊이 회피를 준용한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41조부터가 50조까지가 법관의 제척 깊이 회피 등에 관한 조문이고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총론적인 그 조문으로부터 쭉 펼쳐져서 그 다음에 64조까지가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고 65조가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이고 그 다음에 87조가 소송대리인에 관한 조문이고 해서 쭉 조문이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관할 부분에 있어서의 이송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한 명만 해봐. 응? 안 하면 안 끝내 오늘은. 응? 야, 수고했어요.